그날 밤 아들이 내 장례식 비용을 계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장례식 비용은 이 정도면 되겠지? 그 한마디가 내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직 죽지도 않은 이 어미의 장례식 비용을 계산하다니요.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어요. 피보다 진한 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썼습니다. 이건 세상 모든 어머니에게 보내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채널에서는 다양한 시니어 인생 사연들을 무료로 만나보실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어요. 놓치신 사연도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이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라윤의 빛나는 인생 사연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밤 11시. 거실의 시계가 규칙적으로 초침을 움직이는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 박영자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 75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를 펴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그녀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아들 민수의 전화였다. 낮에 들렀다 가면서 깜빡하고 두고 간 모양이었다. 영자는 전화기를 들어 올렸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 들러 가져가겠지 싶어 충전기에 꽂아두려던 순간 화면이 환하게 켜졌다. 그리고 그 순간 전화 통화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다. 이게 왜? 영자 씨는 당황했다. 전화를 끊으려다가 이어폰이 연결되지 않은 스피커폰 상태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러니까 말이야. 장례식 비용이 문제지. 민수의 목소리였다. 영자의 손이 멈췄다. 요새는 기본이 1,000만 원은 넘어. 장지까지 포함하면 1,500은 각오해야 해. 그 말에 이어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수진이었다. 그럼 납골당은 어때? 훨씬 저렴하잖아. 어차피 제사도 우리가 모실 건데 관리하기도 편하고. 영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쿵 소리를 냈다. 아니, 정확히는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손에 쥔 전화기가 너무 무거웠다. 그것도 그렇네. 근데 보험금은 얼마나 나오지? 1,000만 원 정도. 그럼 거의 본전이네. 다행이다. 그나마 영자의 눈앞이 흐려졌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내야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엄마 건강은 어때? 요새 병원 자주 가시나? 응. 혈압약이랑 관절약 드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은 괜찮으실 거래. 근데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지. 그럼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야겠네. 갑자기 목돈 나가면 부담이니까. 맞아. 적금이라도 하나 들까? 그래. 그게 낫겠다. 영자는 전화를 끊었다. 정확히는 화면을 터치해서 통화를 종료시켰다. 그리고 전화기를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거실의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렸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귓속이 웅웅거렸고 가슴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내가 짐이 된 거구나. 그녀는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 놀라서였을까 아니면 너무 슬퍼서였을까? 영자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평생을 키워온 아들이었다. 38년 전 29의 나이에 낳은 첫째 아들.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고 영자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았다. 손이 트고 발이 얼어도 아들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고 싶었다.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켜줬다.
집 한 채 마련해 주느라 평생 모은 돈을 털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이 자신의 장례식 비용을 계산하고 있었다.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자식이란 무엇일까? 가족이란 무엇일까? 사랑이란 무엇일까? 답은 없었다. 다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조용하지만 선명한 균열음이었다. 그날 밤 영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은 평소와 같았다. 영자는 6시에 일어나 세수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늙어 있었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다. 언제부턴가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웠다. 시간은 잔인했다. 젊음을 앗아가고 건강을 앗아가고 이제는 존엄마저 앗아가려 하는 것 같았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밥을 지었다. 혼자 먹기에는 과한 양이었지만 그녀는 습관처럼 2사람 분을 준비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떠먹으며 영자는 어젯밤의 대화를 떠올렸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만 그 목소리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장례식 비용은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납골당은 어때? 훨씬 저렴하잖아. 보험금은 얼마나 나오지? 영자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가슴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다.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영자는 일어나 현관으로 갔다. 인터폰 화면에는 아들 민수가 서 있었다.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영자는 문을 열었다. 민수는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엄마, 어제 핸드폰 두고 갔지? 아침에 출근하려다 없는 거 알고 깜짝 놀랐어. 응, 여기 있어. 영자는 거실 탁자에서 전화기를 집어 건넸다. 민수는 전화기를 받아들고 화면을 확인했다. 배터리가 좀 닳았네. 충전 안 했어? 깜빡했어. 그래도 돼. 고마워. 엄마,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이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진짜 웃음인지 가짜 웃음인지 알 수 없었다. 영자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이 사람이 어젯밤 자신의 장례식 비용을 계산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엄마,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응? 아니야, 괜찮아. 몸 어디 아파?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하지만 영자는 그 걱정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혹시 자신이 아프면 병원비가 걱정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왜? 어디 불편한 데 있어?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더라. 그래도 몸 조심해야지. 내가 다음 주에 병원 모시고 갈게. 검진 한번 받아보자. 괜찮아, 괜찮아. 영자는 손을 저었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 출근해야 해서 저녁에 수진이랑 들를게. 저녁 같이 먹자.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민수가 나간 뒤 영자 씨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텅 빈 거실이 너무 넓게 느껴졌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민수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교복을 입은 어린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영자와 남편이 양옆에서 아들을 감싸고 있었다. 그때는 좋았다. 민수는 착한 아이였다.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에게 효도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첫 월급으로 영자 씨에게 지갑을 사줬다. 그 지갑은 지금도 서랍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민수가 달라졌다. 결혼하고 나서였을까 아니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였을까?
영자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방문이 줄어들었고 전화도 뜸해졌다. 처음에는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다. 직장 생활에 육아에 바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젯밤의 대화를 듣고 나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혹시 그동안의 모든 관심과 걱정이 의무감이었던 건 아닐까? 혹시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진 건 아닐까?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은 자꾸만 어젯밤으로 돌아갔다. 어차피 제사도 우리가 모실 건데 관리하기도 편하고.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영자 씨는 며느리를 싫어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좋아했다. 수진은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살림도 잘했다. 시어머니에게 반말을 하지 않았고 명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영자 씨는 수진을 딸처럼 아꼈다. 하지만 지금 그 며느리가 자신의 장래를 두고 가성비를 따지고 있었다. 영자는 가슴을 눌렀다. 숨이 막혔다. 배신감이었다. 아니, 배신감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다.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살아온 75년의 세월이 아들을 위해 쏟아부은 모든 사랑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오후가 되자 영자 씨는 결심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었다. 무언가를 해야 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했다. 그녀는 침실로 가서 옷장을 열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낡은 서류 봉투가 있었다. 남편이 남긴 서류들이었다. 영자는 봉투를 꺼내 바닥에 앉아 하나하나 펼쳐봤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보험 증서, 그리고 유언장.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법무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작성했었다. 당시 영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았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차마 펼쳐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영자는 그 유언장을 펼쳤다. 남편의 친필로 쓰인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의 모든 재산은 아내 박영자에게 상속한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남은 재산은 아들 민수에게 상속한다. 단, 아내를 성심껏 모시지 않을 경우 이 유언장은 무효가 된다. 영자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걸까?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그래서 저런 조항을 넣어둔 걸까? 영자는 유언장을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갔다. 책상 서랍에서 메모지와 펜을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펜을 쥐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나도 유언장을 써야겠구나. 그 말을 중얼거리며 영자 씨는 빈 종이를 바라봤다. 무엇을 써야 할지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자신의 존엄을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것. 영자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다. 저녁 6시. 민수와 수진이 찾아왔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수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제철 과일 사왔어요. 사과랑 배예요. 그래, 고맙다.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평소 같았으면 아이고 이걸 왜 샀어. 돈 아까운데 하며 기뻐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다. 수지는 잠시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지만 곧 부엌으로 향했다.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할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수지는 고집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갔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수지는 능숙하게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고 칼을 들었다. 익숙한 모습이었다. 일주일에 2~3번은 와서 저녁을 만들어줬으니까. 민수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영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무언가를 읽고 있었다. 뉴스인지 SNS인지 알 수 없었다. 영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수야. 응,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너 요새 힘든 일 있니? 왜? 무슨 일인데? 아니, 그냥.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씁쓸하게 웃었다. 회사에서 좀 바빠. 프로젝트가 꼬여서 야근이 많아졌어. 그래. 몸 조심해야 한다. 응, 알아. 대화는 거기서 끊겼다. 영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민수도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거실에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와 환풍기 소리만이 울렸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수진이 만든 김치찌개와 두부조림, 나물 몇 가지가 상에 올랐다. 영자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맛은 좋았다. 수진은 요리를 잘했다. 하지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맛있어. 그럼 많이 드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 만들었어요. 응, 고맙다. 영자는 억지로 한 숟가락 더 떴다. 수지는 안심한 듯 웃으며 자기 밥을 먹었다. 민수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지만 아무도 뉴스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식사가 끝난 뒤 수진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다. 영자는 거절하지 않았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또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갔다. 침실 책상 위에는 아까 꺼내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영자는 서랍을 열고 남편의 유언장을 다시 꺼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 문장들을 다시 읽었다. 단, 아내를 성심껏 모시지 않을 경우 이 유언장은 무효가 된다. 영자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다. 남편은 자상한 사람이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항상 영자 씨를 배려했다.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었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을 갔다. 아프면 밤새 간호했고 힘들면 손을 잡아줬다. 그런 남편이 남긴 마지막 배려가 이 유언장이었다. 영자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영자는 유언장을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다. 이 집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다.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박영자로 되어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동으로 상속된 것이었다. 이 집의 시세는 얼마나 될까? 영자는 부동산 앱을 켜봤다. 핸드폰 사용이 서툴렀지만 민수가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검색했다. 이 동네 이 평수의 아파트 시세는 대략 5억 원 정도였다.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5억. 큰 돈이었다.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하지만 지금 영자에게는 그 돈이 무겁게만 느껴졌다. 이 돈 때문에 아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건 아닐까? 이 돈 때문에 며느리가 자신의 장래를 계산하는 건 아닐까? 영자는 등기부등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저 많은 불빛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 자식에게 실망하고 가족에게 상처받고 외로움을 견디고 있을까? 문득 남편이 그리웠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니,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들과 며느리가 감히 그런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 것이다. 남편은 과묵했지만 무게가 있는 사람이었다. 한마디만 해도 집안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남편은 없었다.
이제 이 집에는 영자 씨 혼자였다. 75세의 노인 혼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 영자는 서랍을 열고 빈 종이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그녀는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유언장 초안. 제목을 쓰고 나니 손이 멈췄다. 무엇을 써야 할까? 영자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펜을 움직였다. 나 박영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모든 재산은. 그 다음이 막막했다. 아들에게 주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줄 것인가? 영자에게는 친척도 거의 없었다. 오빠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여동생은 미국에 살았다. 조카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영자는 펜을 내려놓았다.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었다. 천천히 생각하면 됐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것. 거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희 이제 들어갈게요. 영자는 서류들을 서랍에 넣고 거실로 나갔다. 민수와 수진이 현관에 서 있었다.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설거지 다 했어요. 과일은 냉장고에 넣어뒀고요. 그래, 고맙다.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응.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수진은 잠시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가 말했다. 엄마, 몸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전화해. 알았지? 그래, 그럼 잘 자요, 어머니. 너희도. 현관문이 닫혔다. 영자는 문을 통해 사라지는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복도 불빛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사라졌다. 영자는 문을 잠그고 거실로 돌아왔다. 텅 빈 거실이 너무 넓게 느껴졌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이미지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귓속에는 여전히 어젯밤의 대화가 맴돌았다. 영자는 텔레비전을 끄고 침실로 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전구를 갈아야 할 때가 된 모양이었다. 하지만 영자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누워서 깜빡이는 불빛을 바라봤다. 여보. 영자는 중얼거렸다. 남편을 부르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영자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뺨을 타고 베개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조용히 고요하게 눈물만 흘렸다. 그날 밤도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계획을 세웠고 지우고 다시 세웠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영자 씨는 비로소 눈을 감았다. 사흘 뒤 목요일 오후.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요즘 도서관에서 빌려온 수필집이었다. 노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공감하며 읽었을 텐데 요즘은 책 속 문장들이 모두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초인종이 울렸다. 영자는 책을 내려놓고 인터폰을 확인했다. 수진이었다. 혼자였다. 영자는 문을 열어줬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은 밝게 웃으며 들어왔다. 손에는 커다란 반찬 용기가 들려 있었다. 갈비찜 만들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알아서요. 그래, 고맙구나. 영자는 반찬 용기를 받아들고 부엌으로 갔다. 수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다.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영자는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며 며느리를 힐끗 바라봤다. 수지는 거실을 둘러보고 있었다. 먼지가 쌓인 곳은 없는지, 정리가 안 된 곳은 없는지 살피는 것 같았다. 평소라면 그냥 세심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달랐다.
혹시 이 집의 가치를 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그래도 제가 끓여드릴게요. 대추차 좋아하시잖아요. 수지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다. 대추차 티백을 꺼내 컵에 넣고 물을 끓였다. 영자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수지는 잠시 후 따끈한 차 2잔을 들고 왔다. 자, 드세요. 고맙다. 영자는 컵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다. 수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자기 차를 홀짝였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요새 괜찮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응, 괜찮아.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던데.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영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병원은 가보셨어요? 정기 검진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갔어. 제가 다음 주에 모시고 갈게요. 민수 오빠한테도 말했는데 오빠가 바빠서요. 제가 시간 내서 모시고 갈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어머니, 병원은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 말씀도 같이 듣고 처방전도 받아야 하는데.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하지만 영자는 그 걱정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혹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는 건 아닐까?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병원비는 얼마나 들지 계산하려는 건 아닐까? 영자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다. 이렇게 의심하는 게 싫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날 밤 들었던 대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생각해 볼게. 영자는 짧게 대답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차를 마시며 거실을 둘러봤다. 벽에 걸린 사진들, 장식장 위의 소품들, 소파 옆 화분.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어머니, 집 정리 좀 할까요? 제가 청소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그래도 큰 청소는 힘드시잖아요. 창문이랑 화장실 제가 닦아드릴게요. 수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수세미와 세제를 꺼냈다. 영자는 말리지 않았다. 수진이 청소를 시작했다. 화장실 거울을 닦고 변기를 닦고 바닥을 쓸었다. 그 모습을 보며 영자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고마웠다. 정말로.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고마웠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다. 이 모든 것이 진심일까 아니면 의무감일까? 혹은 더 나쁜 것일까? 1시간쯤 지나서 수진이 청소를 마쳤다. 손을 씻고 나와 영자에게 말했다. 다 끝났어요. 화장실이랑 부엌 깨끗해졌어요. 수고했다. 아니에요. 이 정도야 당연하죠. 수지는 웃으며 소파에 앉았다. 영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수지는 예쁜 얼굴이었다.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이었다.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됐다. 영자 씨는 처음 수진을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7년 전이었다. 민수가 수진을 집에 데려왔을 때 영자 씨는 한눈에 마음에 들었다. 예의 바르고 말도 똑 부러지고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다. 남편도 수진을 좋아했다. 저 여자는 믿을만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이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올게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그러렴. 손자들 보시면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수지는 환하게 웃었다. 영자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입가에만 머물렀다. 눈까지 닿지 않았다. 수지는 잠시 후 일어났다. 어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반찬 드시고요. 응.
수지는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었다. 영자는 따라가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며느리가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복도로 멀어지는 발소리,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소리. 모든 소리가 사라진 뒤 영자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수진이 닦아놓은 화장실에서는 세제 냄새가 났다. 부엌에는 갈비찜이 냉장고 안에 들어있었다. 영자는 냉장고를 열고 갈비찜 용기를 꺼냈다. 뚜껑을 열어보니 먹음직스러운 갈비가 담겨 있었다. 윤기가 흘렀고 양념이 잘 배어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당장 한 점 집어 먹었을 텐데 지금은 식욕이 나지 않았다. 영자는 용기를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을씨년스러웠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영자는 중얼거렸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도 아들을 원망하는 것도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었다. 그냥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가족들과 웃으며 밥 먹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조용히 늙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균열은 생겼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다. 영자는 침실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며칠 전 꺼내둔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다. 유언장 초안도 거기 있었다. 영자는 종이를 펼쳤다. 유언장 초안이라는 제목 아래로 몇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완성되지 않은 문장들이었다. 영자는 펜을 들고 다시 생각했다. 무엇을 써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 자신의 존엄을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것.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천천히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분노도 아니고 복수심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였다. 영자는 펜을 쥐고 종이에 다시 글자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영자는 월요일 오전 은행에 갔다. 정기 예금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남편이 남긴 돈 중 일부를 정기 예금으로 묶어뒀었다. 만기가 다가와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을 꺼냈다. 행원이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확인했다.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갸우뚱했다. 손님, 이 통장은 이미 해지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영자는 놀라서 물었다. 행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지난달 20일에 해지 처리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셔서 처리하셨는데요. 아니에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행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확인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원이 뭔가를 입력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대리인이 처리하셨네요. 박민수 씨요. 민수가? 네, 위임장 가져오셔서 해지하셨습니다. 돈은 손님 계좌로 이체됐고요. 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행원이 다시 물었다.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 아니에요. 제가 깜빡했네요. 영자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비틀거리며 은행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하지만 영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다. 버스를 탔지만 어느 정류장에서 내려야 하는지 헷갈렸다. 겨우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다. 손이 떨려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렸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정기예금 통장, 입출금 통장, 적금 통장.
3개의 통장이 있었다. 영자는 하나하나 펼쳐봤다. 정기예금 통장은 해지된 상태였다. 입출금 통장도 확인해 보니 지난달 20일에 큰 금액이 입금됐다가 바로 다시 출금된 기록이 있었다. 5천만 원. 정기예금 해지 금액이었다. 영자는 통장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민수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위임장은 언제 만든 걸까? 그때 문득 생각났다. 1달 전쯤 민수가 서류에 사인해달라고 했던 일이. 그때 영자는 자세히 보지 않고 사인했었다. 민수가 은행 서류인데 형식상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영자 씨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게 위임장이었던 거였다. 영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배신감이었다. 아들이 자신을 속인 것이다. 물론 그 돈은 영자 씨의 계좌로 들어갔다. 아직 영자 명의의 돈이었다. 하지만 영자는 알았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민수는 왜 통장을 해지했을까? 혹시 자신이 죽기 전에 돈을 정리하려는 걸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려는 걸까? 영자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아들이 자신 몰래 돈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 영자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지금 전화하면 화를 낼 것 같았다. 아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울어버릴 것 같았다. 영자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오후 내내 영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점심도 먹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다시 서쪽으로 기울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영자 씨의 마음속 시계는 멈춰 있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영자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다. 손에는 치킨 박스가 들려 있었다. 엄마, 치킨 사왔어. 같이 먹자. 응. 영자는 짧게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민수가 따라 들어와 신발을 벗었다. 거실 탁자에 치킨을 내려놓고 말했다. 엄마, 배고프지? 먹자. 너 먼저 먹어라. 엄마도 같이 먹어야지. 민수는 주방에서 접시를 꺼내 치킨을 담았다. 영자는 소파에 앉아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이었다. 웃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엄마, 이거 먹어봐. 맛있어. 민수가 치킨을 건넸다. 영자는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은 없었다. 입안이 텁텁했다. 삼키기 힘들었다. 하지만 영자는 억지로 삼켰다. 맛있지? 응, 엄마, 요새 밥 잘 먹고 있어.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잘 먹고 있어. 그래도 건강 챙겨야 해. 내가 걱정되니까. 민수의 말에 영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계속 치킨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회사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날씨 이야기. 영자는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왜 통장을 해지했을까?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엄마, 괜찮아?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민수야, 응, 너 내 통장 해지했지? 순간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그게 왜 말 안 했니?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무슨 걱정?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요새 정기 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 그래서
더 좋은 상품으로 옮기려고 했어. 엄마한테 유리한 거로. 그럼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지. 물어보면 또 괜찮다고 하실 것 같아서. 영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는 눈을 피했다. 거짓말이었다. 영자는 알 수 있었다. 아들의 눈빛이, 목소리가 모든 것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래. 영자는 짧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어디가? 피곤해서 좀 쉬려고. 치킨 다 안 먹었잖아. 너 먹어라. 영자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수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다. 엄마, 화났어? 대답하지 않았다. 영자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고요하게 눈물만 흘렸다. 한참 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간 것이었다. 영자는 침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탁자 위에는 먹다 남은 치킨이 그대로 있었다. 메모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엄마, 미안해. 다음에 자세히 설명할게. 건강 챙기고, 사랑해. 영자는 메모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서재로 갔다. 서랍을 열고 유언장 초안을 꺼냈다. 펜을 들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마음은 단단했다. 영자는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제 무엇을 써야 할지 명확했다. 다음 날 화요일 오전. 영자는 일찍 일어나 씻고 옷을 차려입었다. 평소에는 집에서 편한 옷을 입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75세의 노인이 거울 속에 서 있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가방에 서류를 챙겼다.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그리고 어젯밤 작성한 유언장 초안. 모든 것을 확인하고 집을 나섰다. 법무사 사무실은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다. 남편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했던 곳이었다. 영자는 그때 함께 갔었기 때문에 위치를 알고 있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높은 건물들, 바쁜 사람들, 신호등, 차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6층 건물의 3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깔끔한 대기실이 나왔다. 책상에 앉은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왔어요. 유언장 작성하러 왔는데요.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중년의 남자가 나왔다.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단정한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김정호 법무사입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유언장을 쓰려고요. 아, 그러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김 법무사는 영자를 안내해 상담실로 데려갔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책상 너머로 마주 앉았다. 김 법무사가 물었다. 혹시 전에 저희 사무실 이용하신 적 있으세요? 얼굴이 낯익은 것 같은데요. 네, 3년 전에 남편 유언장 작성할 때 왔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남편분께서 돌아가셨나 보네요. 유감입니다. 감사합니다. 김 법무사는 컴퓨터를 켜고 말했다. 그럼 유언장 작성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분증 확인해도 될까요? 영자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김 법무사가 확인하고 정보를 입력했다. 유언장 내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산 상속에 관한 건가요? 네. 상속인은 누구신가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들이 한 명 있어요.
하지만요? 아들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김법무사의 표정이 조금 굳었다. 하지만 곧 전문가다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러시면 다른 상속인을 지정하시거나 유류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자녀에게는 유류분 권리가 있거든요. 유류분이 뭔가요?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아들이라면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받을 권리가 있어요. 유언으로도 이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답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나머지는요? 유류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부하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시거나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김법무사는 잠시 영자 씨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아드님과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이런 결정은 신중해야 해서요. 영자는 한참 말이 없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제 장례식 비용을 계산하더라고요. 제가 죽기도 전에. 김법무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다. 영자는 계속 말했다. 평생 키워온 아들이에요. 뭐든 해주고 싶었고 실제로 해줬어요.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짐처럼 보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사람이에요. 자식한테 사랑받고 싶은 게 욕심인가요? 김법무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닙니다. 당연한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쓰려고요. 제가 죽기 전에 제 뜻을 분명히 해두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법무사는 컴퓨터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말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영자는 가방에서 어젯밤 작성한 초안을 꺼냈다. 종이를 펼쳐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김법무사가 읽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초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 박영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모든 재산 중 법적 유류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첫째, 집과 예금의 절반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 둘째, 나머지 재산은 나를 진심으로 돌봐준 사람에게 준다. 셋째, 아들 박민수에게는 법적 유류분만을 상속한다. 이는 그가 나를 성심껏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법무사는 초안을 다 읽고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아드님은 전체 재산의 4분의 1 정도만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돌봐준 사람이라는 표현은 명확하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자는 생각했다. 누가 자신을 진심으로 돌봐줬을까? 아무도 없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진심은 아니었다. 영자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럼 그 부분도 다 기부하는 걸로 해주세요. 전부요? 네. 어차피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김법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유류분 제외하고 모두 기부하는 걸로 작성하겠습니다. 기부처는 정하셨나요? 어린이와 노인을 돕는 곳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법무사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30분쯤 지나서 김법무사가 프린터에서 서류를 꺼냈다. 다 작성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서명해 주세요. 영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다. 법률 용어들이 어려웠지만 내용은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의 뜻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좋아요. 그럼 여기 서명해 주세요. 그리고 증인이 2명 필요한데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증인으로 서명하겠습니다. 영자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자기 이름을 적었다. 박영자. 75년을 살아온 이름이었다.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다. 김 법무사가 서류를 가져가 직원들의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돌아와 서류를 봉투에 넣어 영자에게 건넸다. 원본은 보관해 드릴게요. 사본은 가져가세요. 혹시 나중에 내용 변경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감사합니다. 영자는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다. 일어서려는데 김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손님, 괜찮으시면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아드님은 법적으로 최소한만 받게 되는데 영자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자신을 잃을 것 같아서요. 김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시길 바랍니다. 영자는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쏟아졌다.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무언가를 결정했다는 것, 스스로를 지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다. 영자 씨는 천천히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돌아온 뒤 영자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산책을 나갔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민수는 한 번 들렀다. 며느리 수진도 반찬을 들고 왔다. 손주들도 주말에 놀러 왔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영자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더 조용하고 더 깊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 혼자 찾아왔다. 표정이 밝지 않았다. 영자는 차를 내왔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응, 말해봐라. 혹시 통장 위치 바꾸셨어요? 영자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왜? 아니, 민수 오빠가 그러는데 정기예금 통장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 네. 혹시 어디 다른 곳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영자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봤다. 수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직접적으로 물었다. 영자는 천천히 대답했다. 통장은 내가 관리하고 있어. 그렇군요. 근데 혹시 비밀번호 같은 거 어디 적어두셨나요? 만약에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거나 하면 저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필요 없어.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하지만 곧 진정하고 다시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수진아. 영자가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다. 수진은 말을 멈췄다. 영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너희가 왜 그러는지 나도 알아. 하지만 아직은 내가 정신 멀쩡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진은 입을 다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머니, 혹시 저희한테 불만 있으세요? 불만? 네. 요새 어머니가 좀 달라지신 것 같아서요. 예전에는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은 계속 말했다. 저희가 뭘 잘못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이러세요? 이러긴 뭘 이래. 나는 그냥 내 할 일 하는 거야.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어요.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하지만 어머니,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조금만 믿어주세요. 영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수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말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문이 닫혔다. 영자는 거실에 홀로 남았다. 찻잔에 차는 식어 있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응, 수진이가 오늘 갔다 왔다더라. 응, 엄마, 무슨 일 있어? 없어. 그럼 왜 그러시는데 통장도 안 보여주시고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시고. 영자는 한참 말이 없었다. 민수가 다시 말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 말씀해줘. 고칠게. 민수야, 응, 너 내 돈 얼마나 알고 있니?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민수가 당황한 것 같았다. 잠시 후 그가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너 계산해봤지? 엄마, 그게 무슨... 솔직히 말해봐. 내 집이 얼마고 통장에 얼마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자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내 장례식 비용도 계산해봤지. 납골당이 저렴하다고 했지.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들었어. 내 전화기로. 엄마, 그건 오해예요. 그냥 오해가 아니야. 나도 귀 있고 머리 있어. 다 알아.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엄마를 위해서.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왜 내가 살아있는데 장례식 얘기를 해? 왜 내 돈을 계산해?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영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민수야, 나도 사람이야. 너한테 사랑받고 싶어. 그게 잘못이니? 엄마,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나 피곤해. 엄마, 잠깐만요. 얘기 좀 해요. 할 말 없어. 끊을게. 영자는 전화를 끊었다.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여러 번 울렸지만 무시했다. 결국 전화는 멈췄다. 영자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다 흘린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갔다. 영자는 침실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유언장 사본이 거기 있었다. 영자는 그것을 꺼내 펼쳤다. 자기 서명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잘했어. 영자는 중얼거렸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잘했어, 영자야. 그 말을 되뇌며 영자는 유언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예상했던 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영자는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 민수는 여러 번 찾아왔다. 설득하려 했다. 화해하려 했다. 하지만 영자는 마음을 열지 않았다. 필요한 대화만 하고 더 이상은 허락하지 않았다. 민수는 점점 지쳐갔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아침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 박영자님, 김정호 법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괜찮아요.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유언장 내용 변경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영자는 잠시 생각했다. 왜요? 변경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다만 한 달이 지났으니 다시 한번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셨을 수도 있어서요. 아니요, 그대로 두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졌다. 계절은 변했지만 영자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민수가 찾아왔다. 혼자였다. 표정이 어두웠다. 영자는 문을 열어줬다. 민수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한참을 말이 없었다. 영자가 먼저 물었다. 무슨 일이니?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뭐? 프로젝트가 실패해서 책임지고 그만뒀어. 퇴직금 받아서 당분간은 버틸 수 있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래서 온 거니? 돈 달라고? 아니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어. 다른 사람한테는 차마 못하겠더라고. 영자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의 얼굴은 지쳐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다. 힘들구나. 네, 많이 힘들어요. 수진이는 알아? 아직 못 말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숨을 쉬었다. 영자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왔다. 민수에게 건넸다. 마셔라. 감사합니다. 민수가 물을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뭐가? 엄마를 제대로 안 봤어요. 그냥 의무감으로만 대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마음으로는 아니었어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가 계속 말했다. 장례식 얘기했던 거 정말 미안해요. 그때는 제 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돈 걱정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영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75년을 살면서 아들이 우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봤을까. 어릴 적에는 자주 봤다. 하지만 어른이 된 후로는 거의 보지 못했다. 민수야, 네, 엄마. 너 정말 반성하는 거니? 아니면 지금 힘드니까 그러는 거니?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진짜 반성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엄마를 돈으로만 봤어요. 사람으로 안 봤어요. 영자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수야, 내가 유언장 썼다.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네, 법무사 가서 유언장 작성했어. 너한테는 법적으로 최소한만 주기로 했어. 나머지는 다 기부하기로 했어. 엄마. 내가 날 제대로 안 돌봤으니까. 그게 내 결정이야.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화 안 나니? 아니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유언장은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엄마랑 다시 잘 지내고 싶어요. 영자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봤다. 진심인 것 같았다. 목소리에서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영자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해. 네, 알아요. 기다릴게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저 이제 갈게요. 수진이한테 얘기해야 해서요. 그래,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민수가 나간 뒤 영자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영자가 원하는 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진짜 변화였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수진이한테 다 말했어요. 수진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시간 주세요. 영자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한 달이 더 지났다. 그 사이 민수는 꾸준히 찾아왔다. 돈 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이야기했다. 회사 그만둔 이후의 일들, 재취업 준비하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다. 수진도 바뀌었다. 예전처럼 통장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냥 반찬을 들고 와서 냉장고에 넣고 짧게 인사하고 갔다.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진심으로 보였다. 영자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그리고 어느 날 영자는 결심했다.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김정호 법무사님, 저 박영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유언장 내용 변경하고 싶은데요.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바꾸실 건가요? 영자는 잠시 생각하고 말했다. 아들한테 절반 주기로 할게요. 나머지 절반은 기부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영자 씨의 마음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아들이 정말로 변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영자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영자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다. 민수는 일주일에 2번은 들렀고 수진도 자주 왔다. 손주들은 주말마다 놀러 왔다. 가족이 다시 가까워진 것 같았다. 민수는 재취업에 성공했다. 예전 회사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안정적이었다. 급여는 조금 줄었지만 스트레스는 덜했다. 민수는 달라졌다. 영자를 대하는 태도가 진심으로 바뀌었다.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냥 어머니로 대했다. 수진도 달라졌다. 예전처럼 계산적이지 않았다.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챙겼다. 영자는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봄날 오후 영자는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김정호 법무사님, 네, 박영자님, 오랜만이십니다. 유언장 또 바꾸고 싶어요. 김 법무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또요. 어떻게 바꾸실 건데요? 영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들한테 전부 주기로 할게요. 기부는 조금만 하고요. 김 법무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을 푸셨나 보네요. 네, 아들이 변했어요. 진짜로. 다행입니다. 그럼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을 마친 뒤 영자는 사무실을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영자는 벤치에 앉아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봤다. 76세.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했다. 가족과 화해했고 자신의 존엄을 지켰고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 영자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남편이 생전에 즐겨 쓰던 수첩이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남편의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랑은 때로 단호합니다. 영자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따라갔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진짜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라는 것을.
영자는 수첩을 덮고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오늘 저녁에는 민수 가족이 저녁을 먹으러 온다고 했다. 영자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 생각이었다. 걸어가는 영자의 뒷모습은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햇살이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멀리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영자는 뒤돌아봤다. 민수가 손을 흔들며 달려오고 있었다. 옆에는 수진과 아이들이 함께 있었다. 영자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왜 벌써 왔니? 엄마 마중 나왔어요. 같이 가요. 민수가 영자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진심이 느껴지는 온기였다. 일행은 함께 집으로 향했다. 봄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흩날렸다. 영자는 가족들과 함께 걸으며 생각했다. 돈은 사라져도 어머니의 마음은 남는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꿨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전해주세요. 저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이 빛나길 바라며 라윤의 빛나는 인생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